그 다음으로 이어서 글로벌 콘텐츠 해외에 이제 진출할 경우에 이제 그 지재권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윤경민 특허법인 수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바람직한 콘텐츠 지재권 형성 방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경민입니다. 제가 이콘 행사에서 뭐 이렇게 연사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매해 조금이라도 다르게 내용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들으신 분들이 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내용이면 되게 노력은 합니다만 아는 게 많지 않고 또 이제 지적재산권법이라든지 어떤 뭐 국제 조약이라든지 관련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콘텐츠에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제 해외 진출 시의 바람직한 콘텐츠 지재권 형성 방법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권리별로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국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이번에 뭐 중국 내용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조금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조금 들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조언 드리는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들으시고 나서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많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기초 권리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국제 조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실 뭐 좋은 말만 조금 써놓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런 걸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권리자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조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이용하시면 변리사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과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 같은 게 이제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각각이 다 이제 독점 배타권이다. 즉 이제 나만 쓸 수 있고 남은 내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 외에도 좀 분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별로 절차상의 차이점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조약이 존재하고 그런 국제조약들이 그 나라 각각의 나라들에서 내국법화된 점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점을 국제조약에서 규제를 해버릴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또 국제조약에 빠르게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게 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절차적인 통일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 나라의 특색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품 출원을 많이 해보신 그런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도를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좀 다른가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워낙 나라 많고 절차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순서인데요. 한국에서의 기초 권리를 튼튼하게 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들으신 어떤 뭐 유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고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명이라든지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에 관해서 보호를 해주는 특허라는 제도가 달라진 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규성 및 그 진보성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미국 특허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너벨티하고 넌 어때스미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그런 기술이나 발명이나 아이디어였다라는 개념이고요. 진보성이라는 것은 그게 대단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그래서 신규하긴 하지만 별다른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라면 아쉽지만 커버하지 주지 못하겠다 하는 대략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절차적으로는 특허청, 한국 특허청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릴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최대한 빠르게 좋은 어떤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단지 시간만 버시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많은 비용들을 세이브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약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최대 2, 3개월만에도 4, 5개월만에도 특허가 나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놔두시면 1년 반이나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재 한국 특허청의 심사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을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국제조사 보고서라고 썼는데요. 요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 PCT 출원이라는 걸 하시면 거기서 이제 한국 특허청보다 오히려 조금 더 꼼꼼하게 선행기술 서치를 해서 선행기술 리포트를 줍니다. 그것이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친절하게 잘 써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선행기술로 생각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목록을 꽤 경우에 따라 두터운 목록을 첨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질 수 있는 부담감, 우리 특허 출원이 이게 출원을 하긴 하는 건데 이게 거절돼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담, 이런 위험, 비용 위험이죠. 주로 비용과 사업적인 전망에 관한 위험을 좀 클리어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스위스 제네바 소속의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는 와이퍼에서 그래도 훈련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업계 경력이 굉장히 높은 많은 그런 조사관들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정도의 좋은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경우 사실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주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조금 심하게 안 되는 것처럼 조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별사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기재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글로써 굉장히 복잡하다는 기술이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법적인 권리 범위를 보호 범위를 이제 규정을 하기 때문에요. 정말 무슨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하고 꼼꼼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BJ 양이 많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BJ 양이 많은 말수록 확률적으로 권리 범위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같은 기재를 같은 어떤 용어가 더 넓고 일반적인 용어인가 또 어떠한 표현이 공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써왔습니다. 특허청구범이라든지 보면 발명의 성명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 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특허를 빨리 받아서 외국 심사관들이 그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게 외국에서 거절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고요. 국제조사 보고서를 빨리 이렇게 받아봐서 그런 어떤 전망을 아시는 게 좋고 명세서 기재가 한국에서 엉망으로 돼 있는데 외국 나갈 때 다시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실무적으로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한국에 출원하실 때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도 안 돼 있고 또는 이제 회사의 자금이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작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했다가 1년 내에 이제 해외 출원을 진행하실 때 그때는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이 기술이나 발명에 관해서 전망이 좋아져서 비용을 투입하시는 경우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라고 해서 요새 이제 특허 사무소들이 또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데는 굉장히 적은 비용에 막 그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굉장히 막 난해한 기술적 용어가 붙어 있는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허화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이 마이너스 이펙트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시간이 있으시면 그것을 나름대로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가 이제 양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 있지 퀄리티는 별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거기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고 또 거기서 특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호함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비슷한 비용을 들인다면 이렇게 요거를 먼저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설프게 제대로 있는 관청에 결론을 받아보시기를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변리사들이 이런 특허청이나 와이프 조사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뭐 선행기술 자체를 더 잘하는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약간 요즘 추세가 좀 비즈니스화되다 보니까 특허사무소들의 그분들이 드리는 리소스에 비해서 그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좀 디사이시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소리티 있는 기관에서 특허청이나 와이퍼에서 등록이나 좋은 내용의 국제조사 보고 내용을 받으시면 그 자체가 그냥 공인 인증,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이 그냥 돼버리는 거고요. BCP 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퍼에서 내보내는 이런 조사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많이 리스펙트를 해가지고 그대로 특허를 주는 나라들도 엉엉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이것과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빨리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출원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변리사들이 많지 않고 이럴 때는 뭐 가출원 이런 거 자체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가출원을 하는 정규 출원, 제대로 된 출원을 한다 이런 컨셉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 가출원 같은 것들이 특허사무소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가출원을 일단 막 이렇게 약간 남발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출원이라는 거는 내 발명이 어떤 제대로 된 법적 문서가 아닌 발명자 본인의 언어로 기재된 것들을 주로 말하는데요. 그 정도의 문서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할 것 같으면 정규 출원이나 특허제도 같은 게 사실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가출원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시더라도 뭐 그로부터 1년 내에만 하시면 된다 이런 안내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특허를 제대로 정규 출원을 하셔가지고 권리를 보호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 거의 유사하게 신규성과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에 관한 국제 출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는 우선심사 제도랑 국제조사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특허청에서 특히 심사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하셔가지고 등록을 받으시면 꽤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성 유지를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블로그에 올리신다든지 뭐 전시에 내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본인의 또 자기 회사의 디자인 물품에 관한 정보가 시각적인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뭐 아무리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하셔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법적인 그대로치를 취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거절이 돼버리는 것까지는 문제칠 거 없고요. 요새 뭐 회사원님들이 질문을 해보면 인터넷 서치 다 해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인터넷 공개가 됐다 싶을 때에는 신규성 위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출원할 때 우리가 최근 6개월 내에 어디서 잘못 공개를 했는데 좀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세요 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데요.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못했다 싶을 때는 그러니까 못하면 사실 안 되죠. 이제 이런 공개가 다시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제일 좋습니다.
권리별이다 보니까 상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약간 땅 따먹기 개념 비슷하게 나 이름을 먼저 잡아버리면 그 이름과 그것과 유사한 이름은 뭐랄까 그 출원을 하신 분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출원자가 우선권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나 디자인하고 달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개념이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공개를 해놓고 그냥 좀 시간을 흘려보내도 내 거를 아무도 안 가져갔으면 내가 좀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좋은 이름일 때 또는 내 사업이 형표보 없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하이제킹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권리가 그래도 특허나 디자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초 권리 이런 그 신규성을 상실하거나 신규성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아예 그 자체로 다른 사람 발령이 앞에 있었건 없건 간에 그 자체로 이제 법률로서 거절이 되는데요. 이제 성패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린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센트럴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출원이 한국에서의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달려있는 같이 따라 나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등의 출원들이 다 자동으로 죽어요. 그리고 한국 출원이 범위가 좁아지면 그 미국, 일본 등의 출원이 범위가 자동으로 좁아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연동이 돼 있어요. 교재들은. 그래서 센트럴 어택이라고 하는데 중앙이 공격당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출원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상표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때에는 마드리드 출원으로 진행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이제 이것을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더 기초 권리에 안전에 완전히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표 사용 의무가 상표법 3조에 아주 정말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5년 후에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거절이 되거나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한국하고 좀 달리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그런 상표 사용에 대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런 세 나라와 그 외에 또 약간의 나라들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를 등록 여부에 반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중요한 나라인데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상표 심사 다 끝나서 이 노티스 오브 어라운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등록 결정서 같은 게 나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만 내면 등록권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상표 사용 사실 증명을 또 해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상표 사용이 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넓은 어떤 상표권을 추구하는 걸로 보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만 상표 등록을 해주는 걸로 미국이 되게 엄격하고요. 그것이 사실은 좀 악명 높은 게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 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막 지정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변리사가 해서 같은 값이면 지정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막 인형도 지정하고 장난감도 지정하고 공방도 지정하고 막 지정했는데 막상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인형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껏 이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얻어놓은 그 노티스 오브 어라운스 그러니까 등록 결정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순서가 반대면 처음부터 이제 좀 아니까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등록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좀 전체적으로 순서가 조금 제가 모두 이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여기저기 사용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온라인 사용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G마켓에서 하면 좀 됐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미국에서 사용된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이 그것을 이제 해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갔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주고 있어요. 그래도 좀 플라시더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의 실적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상표 사용 사실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약간 팁이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기초 권리를 택시당 이유는 저작권입니다. 마지막인데 저작권 없이 신규성, 진보성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발전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거의 180개국이 가입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했을 때 나라 이름이 한 번 정도 들어본 나라들은 다 가입해 있는 그런 협약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내용이 뭐 하나로 귀결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저작권이라면 조약 가입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똑같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 지배권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쉬운 뭐 추가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만 잘 준비하시면 되는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역시 다른 나라에서 거래 같은 걸 하시다 보면 계약 같은 걸 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뭐 그때마다 저작물을 카피를 왕창 붙이면서 이제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 이제 계약 상대방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가져가서 악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등록 같은 걸 하셔가지고 저작권 등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추정효과가 있거든요.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침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추정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대로 된 데서 좀 공신력 있는 사이트 같은 데서 공표를 하신다든지 뭐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공표를 하심으로써 미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에서의 주체 권리를 죄송합니다. 네, 튼튼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좀 약간 글자도 뻑뻑하고 재미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국제조약을 이해하지 않으시고는 해외에서 지배권 형성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조항만 아시면 됩니다.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에 간단히 한마디로 파리협약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많이 들어보신 PCT, Patent Corporation Treaty라고 해서 특허 협력조약 이 두 가지 좀 아시면 돼요. 요거는 실질에 관한 거고요. 요거는 절차에 관한 겁니다. 그 어떤 실질에 관한 건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제1국가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초 출원이 발생되는 국가 제1국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출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때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신 다음에 그날로부터 1년 내에 제2국가의 출원, 그러니까 중국 특허 출원 같은 거 하시면 이 제2국가의 특허 출원을 중국 저기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이 제1국가의 출원일에 출원된 걸로 무조건 봐야 한다는 그런 조약입니다. 여기 가입된 있는 나라들은 뭐 주요 대역시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래된 지적재 사건 관련된 조약이라서 사업을 하실 만한 국가는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만한 나라 중에 대만 하나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국제사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보충 규약을 만들어서 대만에서도 비슷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특허, 발명, 좀 작업이 긴 시간이 요구되는 특허의 경우에 그렇고요. 근데 디자인하고 상표 같은 경우는 같은 취지의 조약이 있는데요. 제가 특허 섹션에 중국어로 본 적이 쓰긴 썼습니다만 특허하고 다 똑같고 디자인하고 상표는 6개월이다. 저기 제1국가 출원일로부터 한국에서 출원하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해외 출원이라는 것을 좀 해야지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협력조합 PCT 출원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 10,000건 넘는 것 같고요. 매년 출원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중국 등 다음으로 세계 4위인가 5위의 PCT 출원 건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절차적인 거예요. 실제로 1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고 말이 좋아하려는지 이 제2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해가지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한 20개 될 때에는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해외 출원하시기는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PCT 출원이라는 거를 중간에 약간 수도 애플리케이션처럼 해서 이제 제1국가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물론 나라에 따라 31개월, 34개월 이상도 있습니다만 30개월까지 이 제2국가의 진입을 연기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조사 보고서를 이 출원을 하시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만스럽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나치게 엄격하게 특허성을 판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특허청에서 심사관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출원보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요. 좀 많이 망설이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번다는 관점이랑 그 다음에 좀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준다는 관점에서 괜히 막 이렇게 약간 엄하게 미국이랑 이런 데서 비용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비용을 실컷 쓴 다음에 특허를 거절당하는 그런 위험을 막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이런 거에 좀 거부감이 있던 나라들이나 대기업들도 요새는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이 사건이
90% 이상이 PCT 루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잘된 조약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에 2014년 7월 1일에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에만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협정, 엄청 긴데 그냥 한마디로 헤이그 협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행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가입을 안 하고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왜냐하면 눈치만 서로 본 거죠. 미국, 일본, 중국이 가입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까지 우리 가입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취지로다가 이제 있다가 최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드렸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가 다 빠져 있어요. 아직도 총 국가의 개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50개도 안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요. 다만 나라에 따라서 가입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아까 PCT처럼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진입할 때 뭐 곤란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차 이용이 확대될 걸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 미국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본하고 중국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죠 이번엔. 나열시기가 죄송합니다. 상표는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이거만 했습니다. 현장의 국제 등록이나 마드리드 협정. 아까 말씀드린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이제 센트럴 어테이크를 말씀드리는 거죠. 기초 출원이 살아 있어야지. 그 평생 뭐 살아 있을 필요 없고 국제 등록일로 또 5년간만 살아 있으면 이 국제 출원을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뭐 한국 입법청에 대해서 진행해서 따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러 나라에 출원하시거나 뭐 한 나라에 출원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류 수의 어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원하실 때는 거의 무조건 타야 되는 루트입니다. 이걸 안 타고는 비용이 막 2배, 3배, 경우에 따라서 5배까지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다 이제 마드리드 출원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다만 그때 기초 출원이 죽으면, 그러니까 보통의 개별국 출원이라고 하는 한국에 출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다음 해에 출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출원이 죽으면 미국 출원이 같이 죽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국 각자 다른 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근데 이제 마드리드 출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 출원이 죽으면 이게 다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근데 아직 제도가 완비된 건 아닌 게 물론 각 나라에서의 선행 상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선행 상표가 다르니까 심사의 한계라든지 국내 법령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심사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 상품 명칭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보정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필요 없다가 나중에는 해외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해외 대리인들은 뭐 속된 말로 바가지 영상 씌우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 좀 아껴지긴 아껴지지만 많이 아껴지진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큰 메리트 있어서요. 그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 있는 점들을 먼저 많이 고민하신 다음에 없는 경우에만 개별 출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작권 보호에서는 이제 배리 협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아까 조금 내용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텍스트로 자세하게 써봤습니다.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국가나 미리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국적 국가가 본국이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리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각국,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저작자에게 본국과 최소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그냥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방식주의예요.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건데 저작물을 굳이 어디다 등록하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는 협약은 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성을 잘 하신 다음에 내 PC에 저장을 해놔도 뭐 이론적으로는 법 이론적으로는 세계 180몇 개국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라서 아까 말씀드린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등록이라든지 공표라든지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공표를 하시면 저작물을 공표하신 그 동시에 전 세계 180여 개국의 저작물을 공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다만 미국같이 이 뭐랄까 좀 권리 분쟁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무한대의 예술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희 미국 관계에서 보면 그 저작권 등록을 그래도 하는 게 좋다. 중요한 저작물이라면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고요.
여기까지 이제 조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공이 파리 협약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PCT 조약, 특허 조약 들어가시고 디자인에 관련된 해외 협정은 앞으로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는 마드리드 협정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해서 베른 조약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조약들이 있어요. 국제소송법 조약이라든지 국제 분류에 관한 조약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실무적인 조약이거나 지나치게 아무 내용도 없는 조약이 있어서 사실 요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뭐랄까 권리 종류별 특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로 뭘 하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더 보기 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정리가 잘 된 건가 아니면 이게 더 이렇게 보기 쉽게 해드리는 건가 사실 좀 뭐랄까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정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네이밍만 해가지고 상표만 계속 개발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디자인이나 제작권이나 이런 거를 취미삼아 아실 수는 있겠지만 별로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구소야 계속 발명만 해가지고 계속 특허를 낸다. 상표 물품화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기술을 누가 사가서 물품화를 하니까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만 아시면 되니까 사실 상관없는데요. 기업체 회장님이시거나 아니면은 해외 사업 본부장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쪽 일하시는 분들은 특허 이슈도 있고 저작권 이슈도 있고요, 상표 이슈도 있고 경우에 따라 디자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인 시야를 한번 가지시는 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재 사항권 4대 권리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네 가지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신규성 및 진보성 또는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권 주장 기간은 과연 몇 년인가, 그 다음에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되는 대출원 절차, 절차를 도와주는, 즉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할 때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절차는 국제적인 제도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관련된 관청에서 심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 강도. 그 다음에 해서 성공해가지고 등록을 얻었을 때 얼마나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그 다음에 라이선스 계약 같은 걸 하실 때 이건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어떤 점이 제일 물론 중요한 점이 많고 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고 연구나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 비용도 아끼셔야 되고 하지만 협상 무엇보다도 잘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각 권리 종류별 특징상 이런 내용 중요하다는 걸 적어봤습니다. 쭉 보시면은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 디자인은 시기성, 진보성, 창작성의 개념이 있어서 인터넷 공표, 잘못해서 학회에 발표한 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좋은 이름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상표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5년 후에도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표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상표 특유의 어떤 유사 판단 때문에 실제로 사업 같은 거를, 서비스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좋은 명칭이나 좋은 이름 많이 이렇게 소진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하기가 쉬운 편인데 미국 상표까지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그냥 웬만한 얘기는 그냥 다 빠져있는 워드마크는 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밍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비용을 받으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표의 내용 자체가 다른 회사의 상표랑 구별이 잘 되는 것인가 하는 식별력 부분, 그 다음 수행 상표랑 우리가 충분히 비유사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비유사성을 신규성 내지는 진보성하고 다르게 판단받기 때문에요. 저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저작물이기 때문에 신규하다 안 하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던 홍길동 관련된 내용이라도 제가 조금 풀어서 현대소설로 만들면 그건 또 저작물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 독창성만 있으면 권리로서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권 주장 기간은 이제 해외 출원을 내가 한국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몇 년 내 또는 몇 개월 내에 하면 되느냐 하는 개념인데요. 1년, 6개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 협약에 따라 저작물을 완성하시는 순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 제도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국제 출원은 이제 아까 한번 이제 목록을 같이 했듯이 PCT 출원, 해외 국제 출원, 마드리드 국제 출원 이렇게 했고요. 이거 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앞에 정식 명칭은 적어드렸고
대략 이제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아들으니까 이 정도로 적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나라에 한꺼번에 출연을 하실 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해외국제 출연은 아직까지는 좀 주요 국가들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출연,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출연할 때 저기 뭐지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드리드 출연은 PCT 국제 출연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나라가 가입해 있어요. 빠져 있는 나라를 세는 게 빠른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는 빠져 있지만 잘 아시는 호주, 홍콩,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등은 예. 그 등등은 저기 뭐지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좀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저기 뭐지 출연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셋 중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추가로 쓰시는 출연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할 때 그것도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출연하신 다음에 미국에서만 출연을 하시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물론 회사가 크거나 바이오가 되게 다양하면은 여러 나라에 출연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 회사랑만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물건의 마케팅 파워는 미국에서 이게 좀 팔리는 그런 경우다. 아니면 아예 이제 스토어 같은 데서 팔리는 거라서 너무 전 세계에 팔리니까 중요한 나라 한두 개, 두세 개만 등록을 해두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출연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PCT 출연 루트를 타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국제조사 보고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시간을 연기를 받음으로써 비용 발생 시기 자체를 늦추는 그런 효능들을 강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국제조사 보고의 내용을 괜찮다고 믿기 때문에 PCT 출연을 그래도 한 3개국 국가 이상 하실 때에는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발생도 늦추고 또 각 나라에서 이게 진짜 정말로 등록이 될지 좀 테스트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한국 특허청에 이미 한번 했겠지만 한 번 더 테스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해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출연하시고 PCT 출연하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만 출연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PCT 출연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CT 출연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비용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미국 출연해서 미국 특허청이나 아니면 미국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비용을 깎아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 PCT 출연 자체는 등록이 가능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출연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 미국 출연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괜히 PCT 출연해서 아까 수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약간 가짜 출연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짜 출연을 괜히 함으로써 비용만 몇백만 원 더 쓰는 그런 결과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거를 하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여기서 말씀드린 비용 절감 효과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관광적으로 할인된 국가도 있겠지만 교사료 같은 게 할인되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좋은 결과를 들고 들어감으로써 해당 국가의 각 국가의 심사관들이 거절이율을 통제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또는 없앰으로써 관련된 재반 법률 비용이나 시간을 아낌으로써 이제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책 같은데 아니면 특허청에서 안내하시고 이런 거 보면 한 해외 출연 대상 국가가 한 4개 이상인 경우 또는 조금 더 저기서 보면은 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PCT 국제 출연을 하시고 나서 30개월 후에 최초 출연하신 날로부터 30개월 후에 이제 저거를 개별 국가를 출연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약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사업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다 필요 없고 미국 특허가 너무 급하게 필요합니다. 바이어가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의미한 얘기고요. 그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등록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등록될지 안 될지 발명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한 5개국, 6개국에 개별 추천을 하셔서 이제 5개국, 6개국으로부터 나란히 거절 요청서를 받으시면 비용은 100 정도 하면 비용은 이래저래 해도 6, 7천만 원씩 깨지는데
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를 우리 발명이 얼마나 특화성이 있는, 물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더라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의 도움을 이용하셔가지고 현행 기술이든지 장수를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거를 할 건지, 진짜 미국만 추천하는데 추천 맞춰서 일부러 좀 늦게 들어가는 거는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이 심사 자체가 사실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무심사가 되는, 그 심사 자체가 안 되는 물품들도 꽤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널하게 심사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게 누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권 비슷하게 그냥 하기만 하면 바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사의 강도가 사실은 권리마다 좀 다르고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표가 가장 심사의 강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디자인이 이제 아무래도 물품의 외관이 좀 다르다 보면 그 미유사성을 좀 쉽게 인정하는 편이라서 등록을 좀 잘 받는 편입니다. 이 심사의 강도라면 결국 이제 심사관이 이 해당 발명이 얼마나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설득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한 것이라고 설득하기가 쉽냐, 이런 뜻이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리 이 디자인 물품의 어떤 형태나 모양 같은 게 얼마나 이 다른 앞서 많이 나와 있던 그런 물품의 어떤 외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신규하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느냐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심사용 상표는 또 앞에 유사상표, 앞에 내 거 말고 유사상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랑 얼마나 잘 구별된다고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등록률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외우고 있지 못한데 특허 같은 경우는 50%를 살짝 상회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뭐 무심사 디자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통계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아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80%를 훨씬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선행 상표 설치를 잘하면 실제로 거절되는 상표의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또 여러분들께서 그냥 상표를 일단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우리 사이 이름으로 정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상품을 이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 등등에서 실질적인 등록률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는 그래서 여간 준비를 잘해서 다 다들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요새는 해도 막 그냥 한 5, 60% 정도의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심사강도가 강하다,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특허 같은 경우, 상표 같은 경우는 권리 범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은, 특허 같은 경우는 신규성, 진보성 이슈가 있어서 내 특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 특허 청구 범위를 넓게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론 고난을 겪고 나서 잘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된 문헌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에 관한 소프트웨어만 만드신 다음에 특허를 내는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앱이 아닌 그 웹베이스, 그러니까는 과거의 PC 환경 같은 데에도 적용되게끔 특허를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권리 범위를 뭐 얼마든지 넓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도 유사상표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상표의 독점 개탁권이 같은 상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글자가 다르다든지, 중간에 뭐 로고 같은 경우도 이제 모양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철자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 또 소리 어떤 경우에는 반영이 단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사상표로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유사상표에 대해서도 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리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여기 제가 다소 넓다고 써놓은 거는, 특허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수학 논리 싸움이라서 그냥 특허 청구 범위에 그대로 읽히면 침해예요. 침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특허를 좀 무효시키는 쪽으로 이제 분쟁이 진행이 되는데요. 분쟁을 해보면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특허청에서 유사상표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법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원 이제 민사법원이나 뭐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유사상표 보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특허청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권리를 양산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잘못 등록시켜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면은 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유사 판단 기준을 세워서 웬만하면 유사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 법원 사건이나 경찰 사건을 해보면 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는가, 어떤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유사한 컬에 대해서 큰돈을 갖고가지고 매출이 감소하고 제품 이미지가 떨어지는 등의 이 발생한 그런 좀더 실질적인 쪽에도 초점 맞춰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권리 범위가 특허처럼 뭐 특정에 거의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소라는 말을 약간 붙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더 넓을 수도 있고 좀 오버해서 좀 상당히 좁아질 수도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표현을 보호한 법률이라서요. 그 법익이라서 그냥 그 주관적 독창성이 있으면 일단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상당히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아주 유명한 뭐 캐릭터예요. 헬로키티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한 고양이는 그냥 다 자기들 저작권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또 그게 또 나름 약간 합리적이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저만 해도 고양이를 뭔가 이렇게 제 딸이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제 딸이 한때 저한테 그림 사려고 많이 시켰는데 아빠한테 그림 그려줘 그러면 이제 제가 스티커 사줄게 안 되는데 아니 아빠가 그려준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엄청 어렵한 그림 그리려고 그리다 보면 헬로키티가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고양이가 결국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자기들이 이제 좀 넓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하실 점은요, 뭐 이렇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요새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선행 기술이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허 한 방에 뭐 인생 고친다, 뭐 이런 사례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변리사 14년 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특허 하나로 뭐 인생 고친다 이런 거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서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신 특허 괴물이나 또는 이제 기업 간의 아까 잘하신 삼성의 특허 전쟁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 공격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이라고 봤을 때 미사일 한 발로는 뭐 이렇게 싹 피하면 끝이니까 뭐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 제대로 된 어떤 특정 기술 영역을 약간 분할해서 커버하는 그런 걸 저희가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형성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 뭐 실제로 그 기술 자체를 완전히 표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그냥 매년 몇십억씩 바치게 만드는 그런 특허들도 있습니다. 몇십억이 아니라 조 단위 로열티가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있어요. 조 단위 매년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제약 회사들의 뭐 약 관련 특허라든지 뭐 검색 방법 특허, 그다음 통신 규약 관련 특허들은 특허 하나 갖고는 별 힘이 없죠. 힘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약한데 이제 그것이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에 뼈 깔아둠으로써 물론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지만 완성된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건 항상 무효 이슈가 있어요. 내가 특허를 받아들여도 확률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특허 심판하면서 무효 심판 인용률, 즉 이제 무효라고 판정이 나는 확률이 40%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황당하게 높죠.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특허를 받았는데 무효 심판을 해보면 또 40% 무효가 돼요. 이렇게 힘들게 심사를 받아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런데 약간 확률 게임이라서 어떤 기술이 특허를 여러 개 침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각각의 특허가 다 무효가 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져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형성한 특허가 10개라고 하는데 그 10개 중 6개를 어떤 대기업이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대기업은 6개야? 다 무효될 수 있을까? 하고 확률을 계산해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단순히 산술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선행 기준을 다 해보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변리사가 그 대기업 변리사가 이건 30% 이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감으로 말씀드리면 6개를 다 피해야 특허 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고 넘기는 거랑 6개 정도 들고 하는 거랑은 무효 싸움에서 완전히 달라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곱하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포트폴리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허 청구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도 다양한 예를 명세서에서 써두심으로써 미리 좀 상상을 해서 쓰시는 거죠. 사업 관련해서 이런 발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업 관련된 발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왕 특허를 내는 건데 좀 더 넓은 그런 권리 범위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실수들을 다양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많이 들어두면 이제 그 특허 청구 범위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사상들이 예우성 아니면 적시가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관련 디자인 제도라는 게 이제 법이 막 바뀌고 과거에 있었던 유사 디자인 제도가 폐지되고 관련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부분 디자인이라고 해서 물품에 반드시 온전한 전체를 디자인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많이 들으시는 예인데 자동차의 그 사이드 미러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 단독 거래되는 물품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공업사나 이런 데서도 계속 거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물품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좀 잘 아시면 좋고요. 관련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하고 비슷한 거를 자꾸 내가지고 우리 디자인이 어떤 보호 범위를 아까 디자인권 자체는 보호 범위가 좀 좁다 그랬는데 넓히는 귀납적으로 넓히는 막 우리 디자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씩 뭐 옷이라면 주름을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묶어서 이 관련이 이제 영어로 어소시에이티드 디자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부분 디자인은 이제 반대예요. 어떤 물건, 여러 물건에 들어가는 일부분, 뭐 주전자, 손잡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그 일부분이 유독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을 때 그 일부분만 하나 디자인으로 받아주시면 그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좀 바뀌더라도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라이선스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지금 권리 행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라이선스 계약을 이상한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상표를 좀 나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굉장히 질이 떨어진 저가품 소비자들이 가격을 물론 알고 사지만 그 가격에 비해서 하여튼 굉장히 뭔가 속은 느낌이 드는 또는 물건으로서 최선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품 상품에다가 이거를 막 마케팅을 해버리면 괜히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상표 전체의 이미지가 다운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 회사와 한국 회사든 간에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양질감 유지, 즉 좋은 물건, 그러니까 그냥 상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에만 해당되는 상품 중에 어떤 퀄리티 상품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계약은 사실상 본 적이 없고요. 이 쓰게 해주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매출을 취한다든지 컬렉팅을 해가는데 로열티를 소위 말하는 로열티 컬렉팅을 해가는데 의무를 되게 많이 부여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측에.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들이 특히 그런 거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를 따간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양질감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 무슨 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작인격권, 저작인정권, 뭐 저작재산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인격권도 뭐 이렇게 공표될 권리, 그다음 저작권자로 표시될 권리 등등 무슨 법조문만 봐도 저작권법이 법조문이 그렇게 많은 법은 아닌데요. 거기 권 이렇게 붙은 권 특수 권리가 제가 세보지는 못했는데 줄자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막 계약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권리는 네 거고 무슨 권리는 내 거고 막 이렇게 써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하여튼 저작권 준다는 거죠. 또는 하여튼 라이선싱 해주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권리는 하나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이제 중요했는데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나는 원했는데 빠져있다든지 뭐 그때 가면 다시 가격 협의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별로 어떤 계약에 의한 이익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침해 불가능한 인권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상 특이점도 그냥 절차를 막 나라마다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나 그 나라 특허청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현란한 그림과 함께 막 이렇게 아시죠? 막 바그래프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삐리릭대는 그런 막 화살표 있고 화살표가 쉽게 나오는 그런